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를 한분 모시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자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경제적 자유인이라는 이제 닉네임의 줄임말이죠. 이제 닉네임에서 딱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마인드셋부터 해서 구체적인 스킬을 알려주면서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흥부야 재테크하자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고, 지금 카페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칼럼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칼럼 글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저희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몇 차례 같이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동안의 경력이 사업하고 부동산 쪽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고 주식 쪽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고 부동산, 그리고 강사 경력이 있으시고, 네, 그 사업체도 강의에 관련된 그런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침자기 가죠. 사업적인 부분이랑 부동산 투자, 이렇게 이제 듣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견해를 좀 듣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단순히 견해만 듣고 끝나는 거 제 채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저분처럼 그런 견해와 식견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실제적인 팁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자인님하고 대화를 하러 가볼게요. 네, 지금 이제 뭐 어떤 정도로 이제 경자인님이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는지, 뭐 그런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좀 먼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이제 30대 지금 이제 중반의 나이, 아직 조금 어린 나이죠. 그리고 아직 저는 네. 미혼의 좀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군대 다녀와서 20대 중반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했었는데, 좀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었고, 또 우연히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사업을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올해로 지금 10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남들보다는 이 사업이라는 게 좀 천장이 닫혀있는, 그러니까 소득 천장이 닫혀있는 어떤 그런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내 능력치에 따라서 또 돈의 수익을 무한대로 늘 수 있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저 또래보다는 좀 돈을 좀 어린 나이부터 벌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그러니까 31살, 3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사업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변동성도 너무 크고, 또 사업해서 돈이 모이는데 그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치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살 집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운이 좋게 조금 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한 지는 한 4,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 지는 지금 10년 차 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물론 아직 저도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닌데, 남들보다는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네. 그 경자인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사업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러겠죠. 네네. 사업도 네네.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버무려서, 그쵸. 그래서 네, 경제적 자유라는 주제로 알려주시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만 하시고, 또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만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만 다니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의 방법만 쓰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완전 마찬가지 동감하는 부분. 그러신가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남들보다 이제 각각이 합쳐지면 플러스가 아니라 저는 곱하기의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직설적으로 궁금해할 부분은 딱 두 가지 네.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은 사업적인 부분하고 부동산 이거 같은데, 경자님께서 이 부동산 지인 띄어놨으니까 네네. 부동산에 좀 약간 뭐 물어볼까요? 뭐 어떤 식으로 네네. 우리가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좋을지. 네네. 네.
그리고 좀 핵심적인 팁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네. 네네.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막대하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관심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관심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상승론자.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고 지금과 같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다주택자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인구도 앞으로 줄어들 거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결국은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제 하락론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세를 사시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던 투자를 하지 않던 간에 집은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잖아요.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집을 사던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살던지 어떤 형태로도 어쨌든 집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건 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많이 가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굉장한 어떤 희망에 부푼 어떤 기대감, 그리고 막 엄청난 상승론자들을 믿지 마시고, 또 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 거품이고 이런 어떤 양극단의 의견을 다 배제하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자기 인생에서 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머니버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어딘가에 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던 투자하지 않던 간에 결국은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미래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어디서 공부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들도 어디서 일하고 그 직장의 접근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꼭 경제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또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좀 풍요로운 걸 누리고 싶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상승할 것이다 또 엄청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이 양극단을 다 배제하고 좀 중립적인 깨끗한 마음에서 정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앞에 뭐 아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듣다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주식 쪽을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너무 양극단에서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은 그래서 망하는 건데 부동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를 다 날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제 뭐 투기 쪽으로 빠지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자고 이걸 이 시간에 갖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알아야 될 것을 알면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한테 그런 경제적 부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거를 잘 활용하면 네, 그런 약간 좀 클린한 아주 좋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좋았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부동산을 말씀하신 중도적 자세 뭐 그런 상태에서 배워간다면 뭘 배울까요, 우리? 일단은 이제 코스톨라니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의 그 개 산책 이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코스톨라니가 말한 개 산책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강아지와 주인이 산책을 할 때 이 강아지는 주인에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즉 이제 코스톨라니가 이제 비유한 것은 주인은 가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간에 언제가 가장 좋냐, 가치보다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죠. 뭐 흔히 말하듯이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그쵸?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저는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힌트가 되게 많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요와 공급을 가장 많이 봅니다. 즉,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사용 목적이 있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 유입이 되고, 인구의 변동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인구들이 살 집이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 이 지역이 과공급이냐 또는 공급이 부족하냐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돈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곳들은 현재 새로 공급이 늘어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연히 돈만큼 오르고 플러스 거기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치는 뛰고 가격도 뛰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규제로 굉장히 많이 묶어놔서 매매 가격은 상승을 못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이제 저는 그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실수요가 탄탄하고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훨씬 더 개량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약이 힘든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짚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그 네. 코스톨라니의 계산책이라는 게 이제 본래 가치에 보다 거품이 끼거나 빠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 수요와 공급을 그쵸. 좀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네, 부동산은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이랑 특수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그 개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대충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오늘 약간 그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네네.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네. 오늘 시간은 그걸로 주제 잡으면은 좀 시간 쭉 갈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좋나요? 일단 근데 수요와 공급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을 조금 따로 봐야 되는데요. 수도권 시장은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연결성이 강하고 앞으로도 그 연결성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GTX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더욱더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지방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나머지 전체 인구를 넘어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사실은 수요 공급이 엄청난 자극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공급이 많다, 과공급이다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 이상을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연동성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다만 지방은 거의 90% 이상이 연동이 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과공급을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지방의 인구가 적은 도시에 엄청난 과공급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택지개발지구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업 도시가 생기거나 이런 이유들이 보통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공급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과공급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과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요와 공급을 단순히 공급이 무조건 올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그러면 안 좋아, 또는 올해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그럼 무조건 좋아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런 추세를 보는 식으로 판단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부동산 지인 사이트가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일단 제일 위에 그 초록색 그 바에 보면 수요 입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제 수요 입주, 일반 수요 입주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 입주 플러스가 있는데 오늘은 수요 입주 그냥 기본적인 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카페장님께서는 혹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네, 뭐 지방 쪽 볼까요? 네, 지방으로 한번 보도록 말씀하신 게 하죠. 이제 지방 그 수요 공급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서울 먼저 보고 지방도 하나 보도록 하죠. 네, 먼저 그럴까요? 서울특별시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울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 네. 네, 지금 보시면 서울은 적정 공급이었던 구간이 거의 없죠. 계속 만성적 공급 부족.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8년부터 수도권이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 2012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메인 입지는 2013년부터 그리고 입지가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 네. 그 저번 수도권 상승장은 2008년에 끝났습니다. 2008년에. 네, 그리고 2012년까지 쭉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 그래프랑 무관하게.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상승의 기운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부족한 것이 좋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2009년, 10년, 11년, 11년 다 공급이 부족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은 이게 꼭 연동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앞으로도 보면 2021년, 22년, 23년 계속 공급이 부족한 구간으로 들어서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과연 그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 과거도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공급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수도권은 공급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즉- 이거 일단은 잠깐만. 네. 여기 요 빨간색 줄이 수요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없어요. 그럼 대충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냥 그쵸. 이랬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입주량을 이제 공급량으로 보시는 공급인 거죠, 이게.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다 밑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네. 그래도 어떨 그래- 때는 네, 밑돌았어도 가격이 하락했고, 어떨 때는 밑도는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그래서 즉, 현 시점에서의 요 시점에서의 뭐 수요 공급을 딱 보고 가격이 올랐다 내린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건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네, 그렇다는 거죠. 수도권은 특히 더. 네, 네. 네, 그럼 이제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지방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제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연동되는 곳을 제가 보도록 하죠. 네네네. 네, 강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강원도 춘천시를 제가 띄웠는데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춘천시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년 된 구축 아파트들도 매매가가 5천씩 이렇게 오르고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2019, 20, 21, 22년 계속적으로 공급이 많죠. 저게 2015년에서 17년이 뭐 동계올림픽 전이었나? 뭐 그 시즌에 강원도가 다 올랐던 뭐 그런 때 같기도 한데. 아, 보통 이제 그 올림픽 그거랑 때문에 무관한가요? 네,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올림픽이 네. 아니었어요. 그때 강원도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하락을 겪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죠. 수요 예. 공급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게 더 그렇죠. 정확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이 하나의 마케팅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또 고속도로도 그러니까 도로도 하나 뚫렸었고. 하지만 네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간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과공급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이때 올랐던 가격을 이때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 네, 반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과공급의 구간에서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지 않고 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이익이 줄어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간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가장 이제 늦긴 하지만 지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늦게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많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벌써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들도 이제 공급이 조금씩 해소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강원도를 보면 아, 수요와 공급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다른 데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혹시 어디 궁금하신가요? 요즘 이제 문제되는 대구 한번 볼까요? 아, 대구. 네. 이제 대구 이게 수요 공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 17년에 대구가 공급이 좀 과공급 되긴 했었죠. 네네네. 하지만 2010년부터 2023년까지를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적정했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대구는 거의 이제 상승이 끝나가고 있는 타임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엄청난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는 과공급이 몇 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예,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과공급의 구간이 크게 오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그래도 적정하게 이 정도면 꽤 적정하게 맞춰왔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 건설사의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으로 보통 많이 뛰어드는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적정한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뭐 보기에 재미는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본다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급하게 판단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래 한번 좀 방정식처럼 이럴 땐 네. 저렇고 이럴 땐 저렇고 하는 거를 좀 판단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뭐 그런 의미가 있나요?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진짜 의중은 뭘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요 공급이 가장 최초의 자극제이긴 하지만 이게 수요 공급만으로 반드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 말에 실망을 하시겠죠. 아, 그래도 수요 공급만 보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당연한 게 만약에 수요 공급만으로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부동산으로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 공급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대전제고, 다만 수요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촉발시키는 뭔가는 된다.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결정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은 그 각 지역 사회의 그런 특성도 있고 네, 다른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도 이렇게 다 엮여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네. 반드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늘 좀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알아야 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상승론자, 그 다음에 일본 따라서 모두 다 폭락할 거라는 폭락론자 둘 다 거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지표를 갖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이제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구 절벽 같은 경우도 네. 대한민국 인구는 2023년 4년부터 실질적으로 감소로 들어설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세대수, 집은 세대수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세대수. 세대라는 일인 가구가 것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네, 되면. 세대라는 것이 이제 집에 한 집에 사는 인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대는 계속적으로 2040년까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세대가 증가할 거로 예상하는 네, 거예요. 그만큼 세대 분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네. 세대의 원들은 이제 줄어들고 그쵸. 그럼 그래서 이제 수명 평수가 네, 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서울 상승장이 지난 상승장과 달랐던 점이 소형이 먼저 올랐고 대형이 나중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대형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서울 대치동 같은 경우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이에요. 4인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대치동이에요. 자녀들이 그쵸. 있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네.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형 편수가 막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줬죠. 학군이 좋은 곳들이 좀 그러겠네요. 그렇죠. 대치동뿐 아니라 다만 이제 지방은 좀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방은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그렇죠. 지방 대형은 전 앞으로 굉장히 하강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거는 보고. 왜요?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가구원 수가 많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좀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랜드마크에 살거나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가 많아요. 자녀들이 많고 또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치동 전세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대치동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 둘 정도 데리고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뭐 40평, 50평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고요. 또 서울숲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제 뭐 되게 연예인들 많이 사는 유명한 뭐 하나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 이제 거긴 다 대형 편수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1, 2인 가구가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브랜드 이제 이런 것들이 GD가 살고 그랬던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정도 고소득직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과연 지방에 대형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 어느 정도 적정한 평수에 살 것이냐라고 보면 대부분 소득 대비로 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적정한 평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그래서 지방의 초대형들 막 50평 이상, 40평 이상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그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깎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특별시 보면 이제 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과 이제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도 보면 역대급 과공급을 지나서 지금 경기도도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거는 있는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없으니. 네, 서울 경기도의 공급이 이 정도로 없으니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높고 규제로 아예 접근을 못하게, 사실상 거래를 거의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매매가 상승할 힘이 전세가 상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시즌이 지나면 이 규제도 풀리고 그런 때가 언젠간 올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네. 이번에 상승한 장만큼 또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망각을 합니다.
망각을 하고 서울에 집은 안 사는 것이고 네. 서울에 집 사면 다 망하고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랬죠. 이게 그렇죠. 지금 서울은 이제 일본 따라 일이 아니죠. 일본 따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 먼저 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전세가의 한계, 뭐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전세가가 차오르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실수요자 그리고 먼저 들어간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때는 아닌 건가요? 아직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남았다고 보세요? 네, 이제 지금 시작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절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뭐 11월 이 정도라고 전 봐요, 서울이.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투자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 경기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경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7, 18, 19가 역대급 과공급을 지나면서 서울이 상승하는 거와 연동돼서 상승을 잘 가다가 이때 상승을 못했어요, 경기도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막판에 뭐 요새 뭐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 이제 그런 데가 막 엄청 오르는 이유가 이 엄청나게 그 가격을 상승하는데 방해가 됐던 이 공급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서울과 가격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메꿔 들어가면서 개가 돌아오듯이 코스톨라니 개의 이론처럼 개가 돌아오듯이 이제 가치로 회귀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전 여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여름이에요. 네, 거칠게 말하면 경기도는 여름이고 그리고 원래 상승장에서 항상 지난 상승장도 그랬었는데 서울이 먼저 가고 서울과 경기도는 한 계절 정도가 보통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수도권 상승장의 마지막은 경기도 외곽 지역, 뭐 화성 이런 데 있죠. 이제 그런 지역, 안산 이런 지역 그리고 인천까지 상승을 하고 수도권 상승장이 막을 내리는 보통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도 거의 똑같이 가고 있죠. 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걸 궁금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견해와 식견과 안목인데 네. 또 다른 또 견해와 식견과 안목이 더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나도 그렇게 시장을 보는 눈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관점을 좀 바람직한 곳으로 올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네. 일단 오늘 이제 요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렇게 네. 이제 보는 네, 하나의 이런 지표를 보는 거를, 보여드렸죠. 네, 하나의 네네. 지표를 보면서 이 생각을 넓혀 나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경자님한테 앞으로 계속 배울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라. 뭐 사실 지금 제가 이제 흥과 재테크하자 카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영상 한 편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네.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표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 지표가 하나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이 지역의 계절을 하나의 메시지로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동산 데이터도 많이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투자 이론석 책들이라든지 심리학 책들 이런 것들도 좀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책까지. 네네. 하지만 일단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공급 데이터만 보면서 이 지역은 현재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이 지역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현재 공급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만 파악만 하셔도 제가 나머지 지표들은 또 추후에 또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투자의 기준이 쓰는 단계가 오겠죠.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네. 일단은 본인이 살고 계신 그런 데부터 이제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쵸. 보시고 네, 이거 맞습니다. 아마 본인 살고 있는 데더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진짜 첫걸음이네요. 이 그쵸. 부동산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것에 부동산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첫걸음이 수요와 공급을 먼저 보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너무 길게 찍으시면 힘들어 하시니까 좀 네네.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네네, 네. 그럼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에는 그 이제 매수세, 매도세라는 이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KB 지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은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볼 수는 없고 네네. KB에 들어가서 원소스를 받아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방 말고 서울 수도권, 네. 서울, 경기, 인천의 지표를 제가 그려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 왜 이렇게 난리가 났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 정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실수요나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듣기 되게 아닙니다. 편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네, 강사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네, 강사 아무래도 좀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런 강의를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 건가요?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현업에서 뛰면서 그렇게 아예 비즈니스 사업체를 운영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가리어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사정이 네. 있다고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사업체나 그다음에 이제 네. 제가 투자한 개별 단지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거 많이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